걸음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시간도 속도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즐겁게 자주 조금씩 걷는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나가오 가지로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만큼 걷기라는 단순한 행동이 우리 몸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나가오 가지로의 신작 걷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도쿄 의대를 졸업하고 40년 동안 환자를 진료해온 의학 박사입니다. 365일 밤낮 없이 외래 진료와 재택 의료를 병행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봤고 그 과정에서 2,500명의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오랜 의사생활 끝에 2023년 나가오 클리닉을 정년 퇴직하며 자신이 얻은 가장 확실한 결론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매일 걷는 습관만으로도 치매를 비롯한 생활습관병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프레일티, 노쇠 증후군을 막는데 걷기만 한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프레일티는 아직 병은 아니지만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본인조차도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걷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걷기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틈새 시간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숫자나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자주 조금씩 생활 속에서 바지런히 걷는 것. 이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걷기의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걷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며 걷기만 해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나는 지금 66세로 정기 고령자다. 건망증이 있으며 사람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 매일 인지 기능의 저하를 실감하고 있다. 치매 전 단계이자 치매 예비군을 MCI,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데 나도 MCI가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불안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의사로서 몇천 명 이상의 치매 환자들과 MCI 환자들을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세상에는 치매는 나이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 치매 예방을 반쯤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의사 중에도 치매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가 있으며 유전자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확실히 누구든 나이를 먹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하지만 치매에 이르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적어도 예비군인 상태로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모임과 골프 등에서 치매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초고령자들을 만나왔다. 나보다 기억력이 좋아 보이는 90살 이상의 초고령자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초고령자가 되어도 건강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모두 자주 걷는다는 점이었다. 한편 내가 진료해온 치매 환자들은 그다지 걷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40년 동안 임상의로 일해온 경험으로 볼 때 매일 걷는 습관을 기르기만 해도 치매를 비롯한 생활습관병 대다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걷기라고 해도 긴 거리를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으며 틈새 시간에 수시로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
걷지 않는 사람일수록 프레이티가 되거나 병에 걸린다. 자가 없는 상태로 근력이 떨어져 프레이티가 된다. 프레이티, 노쇠란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해 몸 전체가 불안정해진 상태를 가리킨다. 건강한 상태와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사이로 언제 간병이 필요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 프레이티가 되었을 때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안하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의 대다수는 프레이티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프레이티가 된 많은 고령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대부분이 젊었을 때부터 걷는 습관이 없었다. 운동도 하지 않으며 그다지 걷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력이 저하되었던 것이다. 걷기는 다리만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다. 걸을 때는 팔을 흔들고 허리를 움직인다. 또한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목 근육도 움직인다. 따라서 자주 걷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그다지 걷지 않은 사람이나 1일 걸음수가 3,000보 이하인 사람은 전신의 근육을 움직일 기회가 적다. 그러니 당연히 몸 전체의 근력이 저하되기 쉽다. 근력이 저하되면 몸의 안정성이 저하되며 자세가 나빠진다.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 속도가 느려진다. 또한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 작은 계단이나 집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절되어 장기 입원과 간병이 필요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근력이 저하되면 걷기 싫어지고 점점 걷지 않게 되어 근력이 더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프레일티가 되어 누워만 있게 된다. 프레일티가 되면 휠체어가 필요해지거나 이른바 누워만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도 커진다. 누구나 싫어하는 누워만 있는 상태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결과다. 프레이티에서 넘어짐과 골절로 단번에 누워만 있게 되는 사람들도 있으며 뇌졸중처럼 갑자기 누워만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서서히 근력이 저하돼 프레이티 단계를 거치고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케이스도 자주 볼 수 있다. 프레이티인지 아닌지는 걷는 방법이나 자세를 관찰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매일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어서 역 또는 정류장으로 가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하지만 지팡이가 필요하거나 균형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걸음이 불안정하다면 이미 프레이티 단계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프레이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눈치채지 못하기에 근력을 기르려고 하지도 않아 점점 더 근력 저하가 진행된다. 외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걷지 않는다는 말이다. 프레이티가 되고 있거나 프레이티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이후 50대, 60대 중에도 프레이티인 사람이 증가했다. 프레이티에는 체내의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정신적 프레이티인 상태도 있다. 의욕이 떨어져 내향형이 되는 것이다. 고령기 우울증도 그중 하나다. 걷지 않는 사람은 인지 기능도 면역력도 떨어지기 쉽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중 하나인 수시로 걷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뇌의 인지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운동이다. 근육에 명령하는 것은 뇌다. 또한 보행 시 상황 판단에는 다양한 인지 기능이 필요하다. 집에서 밖으로 나가 걸을 때는 지나가는 다른 보행자들을 피하고 자전거를 피하고 자동차를 주의하면서 걸어야 한다. 신호나 노면 상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판단을 해야 한다. 뇌 속에서는 항상 많은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밖을 걷기만 해도 사실 많은 뇌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봐서는 뇌를 그다지 많이 쓸 수 없다. 집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 걷지 않은 사람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 MCI, 치매 예비군이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걷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근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저하된다. 걷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도 저하되고 만다.
누구나 원래 몸에 갖춰진 기본적인 자연 면역이 저하되면 전염병뿐만 아니라 암이나 치매 등 온갖 영역의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프레이티가 중년부터 시작되는 사람도 있다. 프레이티는 중년부터 시작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잘 걷지 않는 사람들은 40대, 50대부터 프레이티거나 그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걸음을 언뜻 보기만 해도 프레이티인지 아닌지 거의 알 수 있다. 또는 허벅지의 앞쪽, 대퇴사두근, 넙다리 네갈래근을 보면 프레이티를 의심할 수 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아, 얇네, 프레이티구나, 이 사람 걷질 않는구나 라고 진료를 할 수 있다. 프레이티가 있으면 다른 병이 합병증으로 발병하기 쉽다. 걷지 않는 사람일수록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은 몇천 명 넘게 진료해온 내 경험에 근거한 결론이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모델 워킹을 해보라고 하는 의사는 어쩌면 나쁜 일지도 모른다. 모델 워킹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다. 모델 워킹은 등을 펴고 키가 제일 큰 상태로 만든 뒤에 걷는 것이다. 사람은 키 측정기에 올라서면 등을 펴고 최대한 키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처럼 키를 늘린 자세를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모델 워킹이다. 환자의 머리카락을 조금 잡아서 피아노 줄로 위에서 당기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그러면 경추, 흉추, 요추 사이의 추간판이 스트레칭 된다. 이 키 그대로 가급적 큰 보폭으로 모델처럼 걸어보세요 라고 하면 모두가 부끄러워하면서도 걷는다. 하지만 걷기 시작하면 오른발을 내디뎠을 때 오른손이 앞으로 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 걷는 법을 너무 의식해 손과 발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잠시 걷게 한 뒤에 모델처럼 걸을 수 있게 되면 진료실 끝까지 걸은 뒤 턴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턴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비틀거리고 만다. 모델처럼 멋지게 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턴도 포인트다. 턴의 방식으로 대뇌와 소뇌의 기능을 바로 상상해 볼 수 있다. 모델 걷기의 다음에는 이번에는 북한 병사처럼 걸어보세요 라고 말한다. 북한 병사는 등을 펴고 손을 크게 흔들면서 다리를 높이 들고 발꿈치로 착지한다. 보통 걷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과장된 걸음으로 걸을 수 없다. 40대 중에도 모델 걷기와 병사 걷기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소에 거의 걷지 않으며 걷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다. 올바른 걷기를 습관화하면 근력도 높아지며 인지 기능과 면역 기능도 유지할 수 있다. 의료의 기본은 영양과 걷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인간의 몸은 영양과 산소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3대 영양소인데 영양소를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하다.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에서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를 호흡으로 들이마신 산소로 태워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불리는 에너지로 바꾼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과 산소가 필요하다. 영양은 식사를 신경 쓰면 3대 영양소를 균형 좋게 섭취할 수 있다. 한편 대기 중에 약 21%가 산소니 호흡하면 산소는 체내에 들어온다. 산소를 잔뜩 들이마시려면 낮에 밖으로 나가 수풀이 많은 공원 등에서 크게 호흡하며 천천히 걸으면 된다. 원래 의료의 기본은 영양과 걷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할 때만 기간 한정으로 최소한의 약을 처방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는 약 처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너무 전문 분화되어 있다. 환자 중에는 10가지 과에 걸쳐 10명의 주치의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 각각의 과에 진료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이 처방된다. 몇 종류의 약으로 끝나면 그나마 나은데 때로는 20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받는 다재투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병을 얻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환자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걷기 습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기간 한정으로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약을 먹지 않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꽤 좋아지셨으니 앞으로는 영양과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옛날 나가오 클리닉에서는 영양면에서는 영양사의 힘을 빌려 조언하고 나는 주로 걷기와 수면에 대해 지도했었다. 걷지 않는 사람은 변비에 걸리기 쉽다. 변비는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 증상이다. 변비로 고민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평소에 그다지 걷지 않는 사람들인데 걷지 않아서 자율신경의 작용이 저하된 것이 변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다. 자율신경이란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이다. 심장의 수축력과 심박수를 조정하거나 장 연동을 조절한다. 요가의 다리는 자기 의지로 맥을 꽤 느리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맥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이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의 두께는 제각각이며 해부하면 두꺼운 것은 실처럼 보인다. 자율신경은 몸속에 펼쳐져 있으며 잠잘 때도 24시간 쉬지 않고 온몸에 있는 각 장기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교감신경은 엑셀처럼 작용하며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 긴급할 때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예를 들면 동물에게 습격받을 것 같을 때는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므로 심박수와 혈압을 높여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에 힘을 준다. 이렇게 목숨이 위험할 때는 먹은 음식을 소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장의 연동 운동 등이 저하된다. 역으로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될 때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심박수와 혈압이 낮아지며 근육이 릴렉스 상태가 된다.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진다. 식욕이 증가하며 소화가 진행되고 배설이 원활해진다. 하루를 생활하며 자율신경에 이 두 가지 균형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이며 밤에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야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걷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낮 동안 잘 걷기 때문에 기분 좋게 피곤해져 밤에 잠을 잘 잔다. 낮 동안 지속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여도 밤에는 편안한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시간대가 길어지면 변비가 개선된다. 이처럼 걷는 습관을 잘 들인 생활을 지속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좋아진다. 그다지 걷지 않은 사람에게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변비로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받으면 걷는 습관과 식습관을 묻지도 않고 변비약을 처방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걷지 않는 사람은 햇볕을 쐬지 않으므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으며 적당한 피로감도 얻을 수 있어 수면의 양도 질도 떨어진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면 수면제를 처방받기 쉬운데 자주 걷는 습관만 들이기만 해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 불면과 기분 저하로 정신과나 심장내과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쉽게 항우울제를 처방받는데 증상은 개선되지 않은 채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등 악순환에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걷는 습관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지고 병원을 몇 군데나 돌아다니며 대량의 약을 처방받아 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약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약을 또 처방받아 처방약이 늘어나는 처방 캐스케이드도 있다. 하지만 걷기 습관으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만약 변비로 고민하고 있다면 걷기가 제일이다. 걸으면 자율신경의 기능이 조정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변비가 완화된다. 매우 단순한 이야기다. 걸으면 자연 면역이 높아진다. 비타민 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햇볕을 쐬자. 비타민 D에는 불활성형과 활성형이 있으며 활성형이 된 이후에야 효과를 발휘한다. 식사나 영양제로 섭취한 비타민 D는 불활성형이며 이를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바꾸어 기능한다. 비타민 D는 햇볕에 있는 자외선의 힘을 통해 피부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삼아 생성된다.
햇볕을 쐬는 일은 비타민 D 작용에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고기나 채소로 비타민 D를 섭취해도 실내에 갇혀 자외선을 쐬지 않으면 비타민 D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코로나 후유증이나 백신 후유증으로 고민하는 사람이야말로 햇볕을 쐬면서 천천히라도 좋으니 수시로 밖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애초에 햇볕은 인간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햇볕은 태양으로 전달되는 빛의 입자다. 파장이 긴 빛은 적외선인데 적외선 난로처럼 빛을 쐰 대상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절대 0도 이상에서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온도에 따라 적외선을 뿜어낸다. 적외선은 에너지의 한 종류다. 인간은 음식과 산소로 에너지를 얻는데 햇볕을 쐬어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시하라 유미 선생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 병은 반드시 낫는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든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무더위는 피해야겠지만 햇볕을 쐬는 것은 인간이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무척 중요한 일이다. 걷기로 암이 개선됐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암이 있다. 유방암, 췌장암, 그리고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등의 혈액암이다. 이들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 통계에 기반한 내용이니 사실이다. 애초에 암은 유전자에 상처가 생겨 발병하는 병인데 면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간의 체내에서는 세포 분열이 반복되고 있다. DNA는 복사될 때마다 일정한 확률로 실수가 발생한다. 그 실수를 수습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데 실수가 몇 번 반복되면 세포 레벨에서 암이 발생한다. 암세포는 비작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있으므로 체내 면역 시스템에서는 이물질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면역 시스템이 작동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매크로파지나 NK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이물질을 공격한다. 원래 인간은 이러한 감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마치 두더지 잡기처럼 면역의 힘으로 암의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는 암 면역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러한 면역 시스템이 저하되어 있으면 암세포의 증식을 허용하게 되며 마침내 밀리미터 단위의 덩어리로까지 자라나면 의료기기로 검출할 수 있다. 즉, 면역 기능의 저하 내지는 파탄으로 암이 커져 가시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암 면역기구를 기능시키기 위해서는 면역력, 특히 암세포에 대한 자연 면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 면역을 높이려면 바깥을 걸어야 한다. 이는 누구라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걷기에는 자연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저자는 진료를 하면서 사기 암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멈춘 뒤에 적극적인 걷기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병이 눈에 띄게 좋아져 예상보다 더 장수한 케이스를 2명이나 본 적이 있다. 한 명은 사기 폐암 환자였는데 걷기로 종양 표지자가 10분의 1 이하로 낮아졌다. 그는 어느 시점부터 매일 바깥을 걷고 채소를 기르고 햇볕을 쐬는 생활로 바꾸었다. 마지막에는 집에서 간병을 받긴 했지만 의사가 말한 여명의 3배 정도의 기간을 건강하게 지냈다. 또 한 명은 사기 췌장암 환자였다. 처음부터 항암제를 거부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세계 여행을 떠나 새카맣게 탄 얼굴로 여행을 했다. 자연 면역을 높이면 암이 위축되거나 일시적이지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케이스였다. 걷기는 뇌와 관련이 있다. 근육은 뇌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걷기와 뇌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걷기와 뇌는 각각 취급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뇌는 뇌외과, 신경내과, 정신내과로 세분되며 걷기를 운동으로 취급한다면 정형외과가 담당하는 식으로 어쨌든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다. 걷기와 뇌 기능을 둘 다 한 번에 진단해주는 진료과는 없다. 먼저 걷기와 뇌의 관계를 알아보자. 뇌가 근육에 명령을 내리면 걸을 수 있다는 일방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걸으면 근육에서 뇌나 신장 등에 마이오카인이라 불리는 메시지 물질을 전송한다.
뇌가 근육의 메시지를 받는 쌍방향 관계인 것이다. 메시지 물질이란 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호르몬과 같은 물질이다. 메시지 물질은 말 그대로 세포와 조직, 장기가 발신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걷기로 근육에 부하가 걸리면 근육에서 메시지 물질을 내보내 혈류에 싣고 뇌에 전달한다. 뇌와 근육이 왕성하게 대화하는 것이다. 만약 뇌를 부모, 근육을 자신으로 비유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움직여줘 라고 명령을 내린다. 자식은 그 말대로 움직이는데 자식으로서도 부모에게 부모님도 힘내주세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 같은 것을 보낸다. 그러면 부모는 좋아, 조금 더 힘내볼게 라는 식으로 한층 더 힘내는 식이다. 요점은 적절한 걷기로 뇌와 근육이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성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장기와 장기 사이의 대화를 장기성간이라고 부르는데 근육과 뇌, 뼈와 뇌도 대화를 하며 이로써 생체가 양호하게 유지된다. 걷기만 해도 치매 예방이 된다. 2,500명의 임종을 지켜보며 알게 된 것. 필자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임종을 봐왔다. 의사가 되어 11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며 1,000명 이상, 그리고 개업 후에는 재택의료로 1,500명 이상이다. 40년 동안 의사생활로 2,500명의 임종을 봐온 셈이다. 동네 의사는 병이 발병한 단계에서 환자를 진찰한다. 그래서 발병했을 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긴 시간 진료해온 환자가 적지 않다. 병원에서는 자신의 진료과인 병밖에 진료하지 않지만 동네 의사는 종합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다종 다양한 병을 끝까지 지켜본다. 또한 20세부터 105세의 고령자까지 폭넓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마지막 생활을 접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단순하다. 걷지 않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이것이 내가 실감한 바다. 데이터가 없으니 걷기와 수명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해설할 수는 없다. 그저 단순한 개인의 감상이다. 그다지 걷지 않는 사람은 자연 면역이 저하되어 생활습관병, 특히 당뇨병이나 그 합병증, 골다공증이나 골절, 폐렴 등의 전염병, 암과 같은 다양한 병에 걸리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3분이든 1분이든 좋다. 바지런히 걷기를 추천. 30분 동안 계속 걸어야 한다. 밖에 나가 1시간을 걸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걸을 시간 따위 없어요 라고 변명한다. 그런 사람에게 아니요, 3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 라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1분 걷기, 3분 걷기를 온종일 몇 번이나 반복하면 꽤 많은 시간이 된다. 총 몇 분을 걸었는지를 신경 쓸 필요도 없다. 틈새 시간을 찾아 바지런히 걷기만 해도 된다. 외출할 때 역까지 걸어가거나 버스 정류장까지 걷기만 해도 나름대로 걷게 된다. 볼 일이 없으면 잠깐 공원에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걸어도 괜찮다. 바지런히 걷기는 틈새 시간에 걷는 것이다.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다. 평상복 그대로 조금 걸을 뿐이다. 시간과 걸음수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작은 볼일을 위한 이동과 산책이라는 형태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걷기는 전신 근력 운동이 된다. 걷기는 다리 운동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틀거림이 더해진 전신 운동 그 자체다. 전신 근육을 사용하면서 몸을 좌우로 비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무의식 중에 몸을 좌우로 비틀게 되는데 그러면 양팔도 앞뒤로 교차해 반드시 움직이게 된다. 조금 빨리 걷고 싶을 때는 양팔을 힘껏 앞뒤로 움직이고 몸을 제대로 비틀지 않으면 빨리 걸을 수 없다. 로봇처럼 몸을 정면에 둔 채로 다리만 앞으로 내밀어도 잘 나아갈 수 없다. 걷기에는 양팔의 움직임과 골반의 비틀림이 반드시 동반된다. 다리와 허리뿐만 아니라 전신 운동이라는 것을 의식하길 바란다. 사실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목 주위의 근육도 사용한다. 걷기는 전신 근력 운동이 된다. 가슴을 펴고 걸으면 걷기 효과가 높아진다.
걷는 습관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든 속도든 신경 쓰지 말고 걸어보자. 그리고 걷는 습관이 생기면 다음에는 자세를 신경 써보자. 등을 펴고 가슴을 내밀고 팔꿈치를 조금 굽히고 당기는 것을 의식하면서 걸어보자. 척추 스트레칭 워킹을 추천한다. 가슴을 내밀고 걷는 방법 중 하나인데 가슴을 내민다기보다는 등에 더 의식을 두고 걷는 방법이다. 파리 컬렉션의 모델이 된 기분으로 등을 펴고 걷는다. 이 척추 스트레칭 워킹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랫배를 밑에서 끌어올리듯이 걷는 것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수리를 끈으로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척추를 제대로 펴고 가볍게 가슴을 펴는 것이다. 세 번째 포인트는 무릎을 가볍게 펴고 발끝을 들어올려 발꿈치부터 착지하는 것이다.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상반신이 굽어진다. 60대에 조금 굽어지며 70대에는 더 앞으로 굽어지고 80대에는 더 굽어진다. 등을 펴고 걸으면 자세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 손을 크게 흔들면 보폭이 커진다. 걸을 때 양손 흔들기를 의식하면 걷는 방식이 크게 변한다. 필자는 종종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몇 살 정도의 사람이 어느 정도 손을 흔들며 걷는지를 관찰한다. 젊은 사람일수록 손을 앞뒤로 크게 흔들며 걷는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손을 작게 흔든다. 그 차이는 보폭으로도 나타난다. 크게 손을 흔드는 사람은 한 번 한 번의 골반 비틀림이 커지니 보폭이 넓어진다. 한편 손을 작게 흔드는 사람은 골반의 비틀림이 작아져 보폭이 좁아진다. 손을 흔들 때마다 그 반동으로 허리가 조금 회전하며 보폭이 넓어진다. 큰 보폭으로 걷자라고 하는데 보폭을 의식하지 않아도 손을 크게 흔들면 자연스럽게 보폭이 넓어진다. 가슴을 내밀고 손을 크게 흔들기만 해도 등이 펴지고 골반의 비틀림이 커져 보폭이 넓어진다. 걷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읽어드렸습니다. 걷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걸음수나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즐겁게 걸어보세요. 오늘의 걷기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